공대 대학원을 가보면 중국 유학생 3분의 1, 인도 유학생 3분의 1, 한국 유학생 3분의 1이에요. 중국 인구가 거의 한 14억 되고 인도 인구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 명 된단 말이에요. 5천만 명 중에서 뽑혀온 이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잘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근무 태도, 학업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장시간 근무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은 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 IT 전문가 같은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서 한인 이민자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는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 많은 한인분들이 자영업에서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니다. 워낙 우리 한반도 자체가 역사를 보면 질풍노도,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전쟁, 온갖 고난 이런 거를 우리는 수시로 맞닥뜨리면서 이겨내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공대 대학원이죠.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공대 대학원을 가보면 대학원생들 있죠. 대학원생들이 어느 국적 출신들인가를 보면은 중국 유학생 3분의 1, 인도 유학생 3분의 1, 한국 유학생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인구가 거의 한 14억 되고 인도 인구도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 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14억 명 중에 뽑혀온 학생들, 그만한 또 인구 출신 인도 학생 3분의 1에 견주어서 5천만 명 중에서 뽑혀온 이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잘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미국인 대학원생들을 볼 수가 없다고. 특히 공대에서는. 왜냐면 워낙 출중한 중국 유학생들, 인도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자, 그만큼 대학원, 유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들이 근면 성실하다는 것은 누구든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근무 태도 그리고 학업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을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성실성과 근면함이겠죠. 자,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이러한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많은 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제가 교포분께서 이제 운영하시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렇게 미국 종업원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걸 딱 보면 미국 종업원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다 하면 10시부터 그러면 근무를 하니까 대다수의 미국 종업원들은 몇 시에 올까요? 만약에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럼 미국 종업원은 몇 시에 올까요? 10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요. 근데 제가 본 미국 종업원들은 대다수가 한 5분 전에 오더라고요.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근데 한국 종업원들은 언제 오냐면 30분, 1시간 전에 와요. 약간 또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근면 성실함 같은 게 조금 좀 차이가 좀 보이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게를 운영하시던 교포분께 여쭤봤어요. 한국 종업원이 만약에 똑같이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미국 종업원은 딱 시간에 맞춰서 오고 한국 종업원은 30분 또는 1시간 전에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종업원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 종업원을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 종업원을 더 선호를 하신대요. 자, 왜 그러냐면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5시까지 업무를 시작하면 5시에 10시부터 칼같이 와서 5시 칼같이 맞춰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종업원을 가장 선호를 한대요. 왜냐면 만약에 한국 어떤 종업원들처럼 30분 일찍, 1시간 일찍 와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으시대요. 차라리 깨끗하게 10시부터 일을 시작했고 5시까지 했으면 거기까지 맞춰서만 임금을 주면 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가 약간은 조금 그런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말씀드린 건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높은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 가서 자, 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 IT 전문가 같은 전문직이나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서 한인 이민자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수완하고 창업 정신 같은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한인분들이 그 자영업에서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처음에 1세대 이민자분들이 진출을 어느 분야로 많이 하셨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용용품점, 뷰티 서플라이로 진출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세탁소도 많이 진출을 하세요. 그리고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마켓 또는 도소매업 정도, 그리고 또한 청소업도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운영을 많이 하시는 게 네일샵이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 쪽은 베트남계 이민자들이 네일샵을 지배하고 있고, 한인분들은 그 뉴욕을 기반으로 한 동부 지역 네일샵들을 주도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원래 네일샵이란 자체가 서비스를 받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싼 서비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내가 만약에 기존의 미국인들이 네일 서비스를 받으면 한 20만 원 정도 냈던 서비스였다고 그러면은, 한인분들이 한 5만 원 선에서 서비스를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네일 서비스 자체를 이제 대중화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또 손기술이 또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네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자체가 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운영하셨던 이유가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운영하시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한인들이 운영하는 네일샵들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 쪽은 캘리포니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베트남계 사람들이죠. 그 베트남계 사람들이 1975년에 베트남에 패망하고 나서 보트 피플이라고 하죠. 자, 이 분들이 난민으로서 이제 미국을 오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정착 지원으로서 미국 정부에서, 많은 또 미국 민간 단체에서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들에게 그 네일 기술들을 가르쳐줘요. 왜냐면 이거 자체는 창업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뭔가 아시아계 사람이라면 해볼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점점 확장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다문화 환경에서의 어떤 한인들의 적응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비교적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 한반도 자체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질풍노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뭐 전쟁, 온갖 고난 이런 거를 우리는 수시로 맞닥뜨리면서 이겨내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민 1.5세대, 2세대들은 영어하고 한국어를 모두 잘 하니까 미국 기업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담인데, 석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유태인이셨는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대인만큼 근면성실하고 교육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 같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근면성실하다고 언제나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 포함한 많은 동양계 사람들 있죠. 뭐 중국계 이민자들, 일본계 이민자들이 워낙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공을 조금씩 성취를 해 나가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모범적 소수자, 그래서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아주 귀감이 되는 마이너리티라고는 하는데, 이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냐면, 1960년대에 흑인 민권운동, 여러 가지 이제 민권운동이 일어나서 흑인들의 어떤 민권을 증진하고자라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류 백인들이 흑인들에 대한 공격으로서 아무것도 없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성공을 일궈낸 동양 사람들 봐라, 너희 흑인들은 뭐니? 라고 하면서 또 한국인 같은 그런 모델 마이너리티가 흑인들을 좀 공격하는 하나의 어떤 용어로서, 정치적 표현으로서 많이 이용이 됐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칭찬같이 들리거든요. 모델 마이너리티 이러면은 칭찬같이 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게으르고 일 제대로 하지 않는 흑인들, 아니면 히스패닉계들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이용되어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동양 사람들을 주류 백인들이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면 영원한 타자, 그 permanent other라고 하거든요. 영원한 타자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미국인이지만은 내가 동양계 미국인 이러면은 미국의 영혼이 이제 뿌리 받고 살지 않는 언젠가는 좀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못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갔을 때 좀 베이비 취급 당한다는 느낌? 그래서 Do you speak English? 이러면서 영어를 그때 처음에는 잘 못했으니까 저렇게 물어보는 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전날에 마트에서 이제 계산하는데 제가 또 동양 사람이니까 여전히 Do you speak English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서 이젠 영어가 좀 되는데도 동양 사람들에는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더라.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미국 사람들보다 좀 덜하다는 생각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잘해요. 가서 좀 되게 신기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마트에서 계산대 줄 서서 있는데도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언제 저렇게 친구가 되었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서로가 대하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좀 스몰 토크에 약하다, 스몰 토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고 좀 스몰 토크를 즐기는데 우리는 처음에 좀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색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미국인을 만났어요. 처음에 인사하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 그 다음에 대화를 내가 어떻게 이어나가지? 이제 막혀버리죠.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거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스몰 토크란 거예요. 그래서 스몰 토크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면 상당히 좋다. 날씨에 관한 이야기든지 아이고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 미직 축구팀 아이고 우리 홈팀이 좀 졌네요. 이런 좀 스몰 토크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연습을 하고 가시면 좋지 않겠나.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자, 우리는 약간 좀 집단적인 문화라고 자란 사람인데 이 개인주의란 건 무엇인가? 자, 미국식 개인주의는 자기 주장과 독립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도 상사가 부당한 요청을 하면은 미국 사람은 과감하게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 속으로는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룹 활동에서도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팀워크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좀 적응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반면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직과 관계 중심으로 문화가 강하고 윗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데 미국인들은 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식문화 차이가 있는데 미국인들이 좀 기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미국인이 어떤 한인 가정에 오죠. 왔으면 우리는 큰 냄비 테이블 중간에다가 큰 냄비에다가 우리는 나눠서 먹죠. 이렇게 서로 나눠서 먹는데 자, 미국인은 절대로 음식을 나눠서 먹지 않는다. 자기가 먹을 것만 딱딱 해서 먹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식문화 차이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려 본다면은 한국에서는 반찬이 여러 개 나오죠. 자, 그리고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지만은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냥 각자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반찬을 공유하려고 하지만은 미국인들은 그러지 않는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점심시간에 간단한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먹고 업무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한국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친목을 다지는 하나의 친목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약간 변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좀 회식이나 좀 야근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었죠. 그리고 상사의 말을 조금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지만은 자, 미국인들이 중시하는 것은 우리도 좀 잘 알지만은 워라밸 있죠. 를 중시하면서 업무와 개인 시간을 철저히 구분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누군가가 좀 잘못했다, 좀 틀렸다라고 이제 지적을 할 때, 그거를 받는 것도 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틀렸으니까 좀 고쳐봤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지적은 안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onstructive criticism 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설적인 비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논문을 써서 제 지도 교수님께 드렸죠. 그러면 외국인 학생 입장에서 논문 쓰면 얼마나 완벽하게 썼겠습니까? 틀린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지도 교수님께서 그 논문을 읽으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딱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저를 만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상조야, 정말 고생 많았고 다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이 부분
조금 더 잘 다듬는다면은 이미 좋아 보인 네 논문이 더 멋진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고생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몽둥이가 아니고 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의 손길이라고 제가 느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건데 저렇게 나를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그럼 더 힘을 내서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지적을 해줄 때는 이렇게 돌려서 건설적으로 비평을 해주는 그런 컨스트럭티브 크리티시즘이 있더라. 자, 그게 우리하고의 문화적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장소에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Hi, 뭐 How's it going? 뭐 인사하자. How are you라고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자, 그렇게 지나가주는 게 우리는 예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가정 및 그 육아 문화를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이제 독립을 하죠.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 기숙사에 이제 딱 떨궈주고 가면은 그때 막 많이 울더라고요. 미국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 품에 있었지만 이제 이 대학교의 기숙사에 내려주면서 이제는 얘가 독립된 그 자신만의 어떤 삶을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걸 좀 봤는데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많이 관여를 많이 하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강하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인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인사법, 개인주의 문화, 식사 문화, 직장 문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행동 차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유념을 하시고 적응을 하시면 더 편안한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나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게 미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PR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적절하게 남에게 잘 어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니까 우리나라 문화처럼 겸손이 미덕이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한인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도 인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킹이 기회를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회의 그 다양한 그룹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창업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캔자스에 있으면서 가장 큰 대도시가 캔자스시티거든요. 그래서 캔자스시티에서 성공을 하셨던 한인 분들, 교포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도전하시고 어떤 창업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고 뷰티 서플라이, 요식업, IT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시더라.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더라. 미국적인 개인주의, 다양한 인종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한국적인 사고방식만 이제 고집하지 마시고 미국식 사고방식과 업무 스타일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하시더라.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성공하는 한인분들은 PR, 적극적인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네트워킹을 잘 갖추신 분들, 그리고 도전적인 창업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전문 기술, 문화적 적응력을 갖춘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반면에 가족 문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회 때문에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결국에는 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적합한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팀 문화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미국의 팀 문화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부유층 미국인들이 유럽을 여행 가다 보니까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는 관행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팁이란 것은 유럽에서 원래 중세유럽에서 귀족들이 하인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마스터 서프 개념이 있었는데 이 관행이 19세기까지 이어졌고 당시 유럽을 여행하던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팁이 미국에서 언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냐면 남북전쟁, 그러니까 1861년부터 1865년 이후에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철도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백인 고용주들이 정상적인 임금을 주기 싫으니까 흑인 종업원들한테 일정 작은 금액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팁을 받게 하는 형식으로 그런 관행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팁이 처음에 생겨나기 시작해서부터 그걸 환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20세기 초반에는 팁 문화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어요. 어떤 일부 주에서는 팁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법들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팁이라는 것이 미국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의 성공 사례와 혁신적인 팁 문화 개선 사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인가요? 미시간에 한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자, 이분이 보시니까 팁을 받는 종업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미시간주의 최저임금이 10.33인데 팁을 받는 노동자들한테는 정상적인 그런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불 25 정도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팁으로 이제 충당하게끔 했는데, 이 가게가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팁을 이제 벌어가게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이나 요리를 하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은 팁을 받는 노동자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노동력이 2배나 3배나 더 드는 입장에서, 아니 팁을 받는 종업원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가니까 이게 좀 팀워크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그 한국 주인분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어차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손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요리도 만들고 봉사를 하는데 공평하게 14불, 시간당 14불 지불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공평하게 제안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미국 고객들이 불만사항, 컴플레인을 넣어요. 우리도 팁을 주고 싶은데 왜 팁을 못 내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팁을 손님들이 이제 내도 되게끔 했는데, 그래서 팀워크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 주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본적인 급여를 공평하게 12불 정도로 책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팁들은 전체 종업원들이, 팁 받는 종업원 그리고 셰프들 모두 종업원들이 함께 나누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벌게끔 하자. 이래서 팀워크도 살아나고 그리고 공평하게 어떤 그런 팁 금액들이 분배가 돼서 레스토랑이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로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에 팁 문화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팁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화가 아니고 팁을 안 주는 문화로 바꾸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팁을 주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만약에 팁을 주는 문화가 이제 도입이 되었다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서비스 질이 좀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이 팁을 더 받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들, 봉사를 손님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서비스 질이 좀 향상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어떤 소득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국제적 기준과의 어떤 조화도 조금씩은 맞춰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팁이 강제적인 어떤 그런 문화로 자리 잡으면은 기본 서비스 요금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생각해서 감사합니다로 나오는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니고, 이 반강제적으로 내가 뭔가 돈을 내고 와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은 손님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높은 외식비,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내지 않았던 그런 배달비까지 내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팁까지 이렇게 내고 온다면은 소비자 부담이 너무도 이제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불해주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팁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네. 그러면은 굳이 최저임금까지 다 맞춰서 줄 필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고용주의 어떤 약간 착취적인 면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말 저를 잘 도와주셨던 그 교포분께서 운영하시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제 알바를 했는데, 알바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 카운터에 그 팁자라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단 거를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대부분의 어떤 동전 같은 거는 다 그 팁자, 그 병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놓고 가든지, 아니면 서비스가 되게 고마웠다 이러면은 지폐 같은 것도 또 주고, 가게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굳이 팁을 안 줘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은 팁을 주고 가는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는 거.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중에 종업원들이 그걸 다 나누더라고요. 이제. 그런 돈마저도 이게 상당히 짭짤했다는 거. 미국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미용용품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대도시를 가면은 도심지 근처에 보면 흑인 빈민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민촌이 흑인들이 이제 게토라고 불러요. 그 게토를 가보면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그런 미용용품점, 영어로 말하면 이제 뷰티 서플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뷰티 서플라이들을 그 미용용품점들을 한국분, 특히 이제 1세대 한국 이민자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2010년만 해도 한 9,000개 정도의 그 미용용품점을 한인분들이 운영을 하셨고, 근데 이 수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자, 2018년도에는 한 7,000개, 자,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는 3,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한인분들이 미용용품점을 운영해서 흑인들에게 특히 이제 가발, 그리고 익스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트랙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겉보기에는 되게 생머리 같아요. 근데 이제 트랙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하는 그런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품들, 아니면 다른 어떤 미용 관련 용품들을 많이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셨죠.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이제 1세대 이민, 그 가게들을 운영하셨던 1세대 이민자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죠. 근데 그러면은 1.5세대, 2세대에 되는 그 자손들이 그런 가게를 또 운영하기를 좀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보통 1세대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시죠. 그래서 그럼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화이트 칼라, 아니면 전문직 직장을 갖도록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키고 희생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1.5세대, 2세대 자녀들이 그 가게를 물려받고 운영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게 되겠죠. 그리고 게토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저랑 동갑이었던 알고 지내던 미용용품점을 운영하던 친구가 이민 온 친구였는데, 소식이 없길래 보니까 지역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총기 사고로 강도 당해서 이제 사망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강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게토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생명의 위험도 좀 감수를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 그러면 왜 이 한인 분들이 이민을 오셔가지고 그 위험한 게토에서 미용용품점을 운영하시게 되었나?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히시죠. 자, 그래서 보통 주류 백인들이 꺼려하는 직종들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게토에서 그런 미용용품점을 운영하는 거는, 그래서 게토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체가 힘들 수 있고 좀 위험하니까 주류 백인들이 그 시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한인 이민자들이 하나의 어떤 니치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뷰티 서플라이 시장이 비교적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았어요. 자, 그리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자체가 자영업을 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런 스몰 비즈니스, 나만의 어떤 영업장을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보면 되겠습니다. 한인 미용용품점이 미국 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했나요? 무엇보다도 그 한국과의 어떤 공급망을 연결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매, 소매,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제조업까지 그 네트워킹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인종들이나 인종 문화 그룹들이 감히 못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만의 어떤 단단한 네트워킹 잘 갖춰져가지고 그 어떤 독점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잘 마련해 가셨는데, 이게 한국에서 우리 좀 잘 들어보셨겠지만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뭐였냐면 가발이었어요. 자, 그래서 인조 가발 및 헤어 제품이 1960년대부터 주요 생산품이었는데, 현재도 생산품이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점점 수출을 하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 사업가들이 유통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강점이 한인들의 어떤 시장 장악력을 미국에서 높였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인분들이 이제 네트워킹을 단단히 이렇게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정보 그리고 자원을 공유를 하면서 뷰티 서플라이 사업을 이제 확장시켜 나갔죠. 자, 그리고 보통 그 가게들 자체가 가족 경영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이민자들이 오면은 창업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수해 주면서 한인 중심의 어떤 시장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견고한 사업 모델과 높은 수익성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뷰티 서플라이 사업은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게 뭐였냐면 가발이었어, 가발. 가발 아니면 그 익스텐션이었는데, 이 익스텐션 같은 이런 제품은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높아가지고 비교적
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또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게 개토를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봤는데 주로 이제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빈민촌이죠. 근데 거기에 가보면 전혀 거의 볼 수 없는 게 대형 그 슈퍼 체인이에요. 대형 마트. 우리로 말하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그 대형 마트들이 그 안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자, 왜냐면은 그 안에서 어떤 뭐 절도나 여러 가지 위험 같은 게 좀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대기업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들만의 브랜치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니까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관심 부족 같은 게 있어서 한인들이 지역 밀착형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인 미용용품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제 대형 업체들,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마트 업체들도 이게 좀 이윤이 남는다고 싶으니까 이제 흑인 관련된 어떤 미용용품들을 취급하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더 저렴한 가격하고 빠른 배송을 통해서 산인들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고객들을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흑인 사업가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뷰티 서플라이 어떤 미용용품 시장 자체가 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업가들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흑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아니, 흑인들 돈 가지고 흑인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물건들을 사는 곳이 흑인을 통한 가게가 아니고, 흑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 흑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바이 블랙 운동 같은 거. 흑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흑인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산다. 그런 운동들을 확산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흑인 커뮤니티에서 흑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을 보면 제품 공급망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조하던 그런 물건들이 주로 이제 공장들이 중국으로 옮겨가죠. 아니면 다른 어떤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어떤 물품들이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 있는 도구 소매 제조업자들과 그렇게 연결을 짓지 않고도 그렇게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흑인 사업체들도 이제 중국에서 제조되는 그런 물품들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입해서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된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소한 또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소매 절도 및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인분들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한인분들은 내 자식 같으면 내가 이 가게는 물려주기가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내 한인 뷰티 서플라이, 그러니까 미용용품점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 그리고 흑인 사업가들이 이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대형 마트들과의 어떤 경쟁, 그리고 젊은 세대들 자체가 1.5세대, 2세대 자체가 그런 업종을 이제 더 이상 기피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을 유독 좋아하는 미국의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살았던 미국 중부, 캔자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그 밑에 있는 텍사스주부터 해서 그 옆에 있는 미국 남부주 있죠. 그런 주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이 바이블 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근면 성실함을 되게 높이 사요. 오히려 한국인이면 이런 지역에서 사는 게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우호적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근면 성실하고 예의 바르잖아요. 뭔가 시키면 책임감이니까 뭔가를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보수적인 그런 바이블 벨트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되게 답답할 것 같고 차별받을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뭐가 또 도와줬냐면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의 중심지가 어디겠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이 진행될 때 미국 남부 연합이죠. 남부 연합의 수도가 아틀란타 조지아주였거든요. 조지아주 바로 왼쪽이 알라바마주고 가장 이제 바이블 벨트의 핵심이 되는 그런 주들인데 지금 그 주들의 경제를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현대 기어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이 덕분에 또 많이 좋아진 것도 있었죠. 제 책 맨 마지막 장이 정전시티 장인데 이 정전시티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미국의 지도 있죠. 지도를 딱 반으로 접으면 딱 중간 지점쯤에 있는 조그만한 인구 2만 5천 명 정도 사는 조그만한 도시예요. 정전시티. 이 정전시티라는 곳이 그 캔자스 주에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을 지나다 보면 이 도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보면 깜짝 놀랐는데
엑시트를 들어가가지고 도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서울방앗간, 무슨 비디오집, 무슨 부산식당 이러면서 한국 식당 가게들이 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꿈을 꾸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그 포트 라일리라고 하는 그 군 부대가 있는데 그 군 부대에 근무하는 미군들, 그 미군들이 이제 주한미군일 때 결혼하셔가지고 그 미군 남편들 따라서 이제 와서 정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시니까 언제부터 오시기 시작했냐면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캔자스 주라는 곳이 완전히 이제 백인들만 사는 거의 백인 주였거든요. 갑자기 동양인 여성들, 한국인 여성들이 오니까 그 문화적인 충격이 상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인종적인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겪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이분들이 많이 배출을 해내셨어요. 그 정선시티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정선시티 제가 예전에 그 도시 시 관계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정선시티에 정착한 한국 분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놀라웠대요. 이 조그마한 그 가냘픈 체구의 조그마한 이 동양인 여성들이 와가지고 이 캔자스에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는 쉽지가 않았을 건데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가게도 열고 운영을 하고 근처에 어떤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식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나중에는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해서 좋은 직장들 다 얻어가지고 다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선시티에 살고 있는 이 캔자스 미국인들에게는 되게 기감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미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을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매해 우리 돈으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는 독일의 2배, 한국의 4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상당히 비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싸니까 전체 미국 인구를 3억 5천만 명으로 보신다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구가 8%에서 9%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 수치를 숫자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거의 한 2,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을 들죠, 미국에서. 근데 이 의료보험을 드는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고, 연령, 건강 상태, 주거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한 달에 내는, 미국인들이 내는 의료보험비가 평균 우리보다 얼마나 비쌀까? 대략 생각하면 한 10배가 비쌉니다. 그 정도로 의료비가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가격 자체도 비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그 자체도 비용이 좀 비싸고,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의료비를 비싸게 만드는 요인으로서는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고 진찰받고 처방받는 게 바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금방 끝나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니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은 병원이 청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요. 그럼 이 보험회사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청구비를 심사하고 뺄 건 빼고 적용될 거는 적용되는 것 같고 아닌 건 아닌 거를 다 빼가지고 심사를 해서 환자한테는 이제 본인 부담금을 지우고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행정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미국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들이 개발해서 시장에 내려서 판매하는 약값 있죠. 약값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말씀드린 3가지 요인들이 미국의 의료비를 비싸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비가 우리가 비싸다고는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만 내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의료보험을 들고 있지 않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면 개인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다만 개인 보험은 직장 보험보다 훨씬 비싸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 치료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00%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을 방문하죠. 근데 응급실 방문이 10,000불 이상이 들 수가 있죠. 1,400만 원. 한 번 응급 서비스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보험이 없으면 10,000불이 차지가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금액은 10,000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출산 비용 같은 것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자연분만이 10,000불에서 15,000불, 우리 돈으로 거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제왕절개를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보험 적용을 내가 못 받는 무보험자다 이러면은
이 금액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미국 의료비가 비싼가? 맹장 수술 같은 거를 받는 것도 33,000에서 48,000불이니까 거의 4,500만 원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렸죠. 근데 미국의 병원에 내과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병원 치료를 받으면 진찰료 자체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뭐 1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처방이 필요하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 이러면 처방 비용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은 감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갔다 오면 거의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의료비가 비싸다. 우리가 이제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고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직장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총격 맞아서 사망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CEO가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의료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미국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의료보험 회사들이 병원에서 이제 의료비에 관한 청구비가 들어가면은 3D라는 형식으로 최대한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대요. 이 3D라는 것은 첫 번째로 거부, deny, 지연, 딜레이, 세 번째 방어, defend라는 형식으로 3D 형식으로서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면서 환자들은 등한시한다는 그런 정서가 많이 퍼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 의료보험 회사들은 사람들을 인간이 아닌 숫자들처럼 대한다 로 보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 이게 인상이 깊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제 보험회사였습니다. 본인은 만성질환이 있는데 청구가 들어가면 끊임없이 거부를 한대요. 그래서 매일 거부, 그리고 어떻게 청구가 처리가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떻게 또 잘 되고 있는지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1시간 이상 답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 본인의 만성질환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글을 남기셨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이분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기업이죠.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회사들이. 그러면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인데,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료보험 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를 미국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외국인 여자 미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남편분도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남편분께서 이제 만성 질환 때문에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딸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커가니까 자꾸 영어를 까먹고 거의 자기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안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못 돌아가는 이유가 남편 때문에 못 돌아가시겠대요. 왜냐면 남편의 지금 의료적 상황으로 미국을 돌아가면 치료를 받고 싶을 때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나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당분간은 남아 있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너무도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좋냐면 첫 번째, 비용이 합리적이고 저렴하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30대 때 한국으로 넘어오셨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지불을 해야 했었던 미국에서의 의료 비용하고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보시기에는 미국에 비해서는 너무도 의료비가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MRI 한번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1,000불에서 3,000불이 든대요. 그래서 140만에서 4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한국은 MRI 한번 촬영하면 뭐 200에서 500불 정도니까 거의 한 30만 원에서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내면 되니까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자, 그리고 치과 서비스 있죠. 치과 치료. 미국이 아주 비싸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보험 말고 그 덴탈, 치과 보험도 따로 드려야 되는데 그 보험이 없으면 되게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한국 의료기술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선진적인 의료기술,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집 나가면 병원 바로바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 일단 병원을 가면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 가능한 병원이 많고 대기 시간도 상당히 짧다는 거. 자, 그런 편리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라고 하는데 가정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내가 전문의를 만나고 있으면 바로 만나서 같은 날 진료받고 검사받고 처방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면에서 훨씬 미국적인 의료 시스템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한국 병원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 병원에서 외국인 전용 국제 뭐 진료센터 같은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등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보다 더 수월하게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한국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빠른 진료. 이 빠른 진료란 게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창구에 가서 처방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나가면 근처에 있는 약국 가가지고 약 받아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따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심사해서 뭐가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고 또 이거는 디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 시스템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또 의료 관광 옵션 덕분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 예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6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가르쳤던 중국계 미국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가고 나서 석 달 뒤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식료품 가게, 큰 미국, 중국 식료품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오신대요. 웬일로 오시냐? 한국에서 그 풀 성형 수술을 받으러 시아버지랑 같이 가신다고, 한국에 오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에스코트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 이제 픽업을 하셔가 보니까 숙소가 청담동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숙소까지 좀 모셔다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중국 분들인데 오셔가지고 내리셔서 차를, 중국계 미국 분들인데 차를 모시고 청담동 근처에 숙소에 내려다 드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이제 그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성형 받을 수 있는 그 병원 있죠. 병원을 이제 모시고 갔죠. 그래서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 제가 이제 통역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뭔가 받고 싶으신 게 정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 견적이 그때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현금으로 뭐 지불하시면 뭐 디스카운트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시술하고 한 1주, 2주 회복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정말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성형 병원 받을 수 있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뭐 회복하고 또 수술을 받으러 오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도와드리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병원 실장님인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미션을 몇 프로 드리면 되겠냐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러면 5%면 되겠습니다. 뭐 10%면 되겠습니다. 7%만 주십시오. 나중에 아니까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순진한 마음에 그 아는 학생의 부모님, 미국 학생의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온 것뿐이다, 안내해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아주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있다. 미국인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뭐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생리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설탕이라는 게 그 화이트 골드, 백금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귀하고 비싸가지고 왕족이나 귀족들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치품이 되다 보니까 내다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국 섬까지, 동국까지 연결되는 그 삼각무역, 노예 삼각무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설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동안에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서 카리브해에서 이제 대량으로 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설탕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값싼 재료가 되는데, 그거를 또 촉발시킨 게 19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이어진 그 산업혁명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설탕 관련된 제품들이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결국 이제 설탕 제품들이 대중화가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패스트푸드하고 대량 생산 식품 문화를 들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은 패스트푸드하고 가공식품의 천국입니다. 그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는데, 가공식품 회사들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게 더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를 많이 해서 판매가 잘 된다는 점을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펩시 같은 탄산음료가 세계적인 인기 있는 것도 설탕이 주는 강한 만족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자, 미국이 디저트 문화,
축하의 의미가 담긴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생일 때 뭐 먹습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면 케이크를 주죠. 자, 생일 때 이제 케이크를 주고, 특히 명절 때, 예를 들면 헬로윈 때 뭐 트릭 올 트리트 이래가지고 사탕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특정한 어떤 파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날들에서는 설탕 관련된 제품들이 소비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행복한 순간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설탕은 뇌에서 이제 도파민을 이제 분비를 시키는데, 단맛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죠.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음식 산업과 소비자 습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설탕, 시럽,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우리가 미국 마트에 가서 사 먹는 식빵 있죠. 그 하얀 식빵 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 소스에도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콜라 같은 소다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인들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하고 다른 게,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을 가면은 탄산음료 리필이 무제한이라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섭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문화이고, 어릴 때부터 미국 아이들은 단맛에 익숙한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초콜릿 시리얼, 또 아침에 미국인들이 잘 먹는 팬케이크죠. 그 팬케이크를 먹을 때도 시럽 같은 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게 시럽도 엄청 달아요. 또는 젤리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음식들을 자주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단맛에 길들여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단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거의 42%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된 질병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나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화 비만도 심각해가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도한 설탕을 섭취를 하게 되니까 체지방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탄산음료, 디저트, 패스트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좀 높이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비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험도 증가를 시키고요. 여담인데, 미국 원주민들이 백인들한테 땅을 다 뺏기고 결국에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 있죠. 보호구역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백인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두고 난 다음에 먹을 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줘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백인들이 주로 먹던 음식 재료인 밀가루, 기름, 그리고 설탕을 줬대요. 원래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없던 식재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미국 원주민들이 무엇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냐면, 튀김빵, 그러니까 프라이 브레드라고 하거든요. 거의 이 프라이 브레드는 지금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거의 소울푸드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밀가루로, 한정된 재료인 밀가루로 빵을 튀겨가지고 열량을 극대화시켜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는 생존을 위한 음식이 됐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음식을 튀긴 기름빵, 설탕을 섞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지 않았던 성인병들을 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뇨나 관련된 여러 질병들이죠. 원래 그런 질병들은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었던 그런 질병들이 아니었대요. 성인병들이. 그래서 백인들이 준 이 재료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미국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미국에서 지금도 스팸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가 어디겠습니까? 1인당 스팸 소비량이 가장 많은 주,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래서 연간 하와이가 700만 캔을 소비를 한대요. 그 인구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스팸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가?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 미국인들이 연간 약 1억
2200만 캔의 스팸을 소비를 했어요. 그럼 미국 전체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1억 2200만 개를 소비를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스팸을 소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팸은 미국 가정의 30% 정도가 소비하는 음식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스팸 소비를 많이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스팸 소비가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도 스팸을 좀 사랑을 하는데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고등학교 미국인 캐나다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명절이 되니까 명절 선물이라고 스팸 선물을 주더래요. 무슨 선물을 주는데 선물 안에 스팸을 넣어서 주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의 어떤 전통이 됐잖아요. 스팸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괜찮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또는 이제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스팸을 어떤 명절 때 선물로 준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스팸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스팸은 1937년 그 유명한 호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출시한 이제 통조림 햄이죠.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2차 대전 때 미국 군대의 주요 이제 식량 공급품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캔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니까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해져서 전쟁 중 그리고 그 전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스팸은 전쟁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 특히나 하와이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하와이는 이제 미국 본토하고 떨어져 있죠. 그리고 전쟁 기간이고 그래서 식재료나 식품을 본토로부터 공급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경제적으로 전쟁통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견디고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나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선책이 스팸을 소비하는 거였다. 그래서 많은 하와이 사람들한테는 스팸이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하와이에서는 스팸이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하와이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하와이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 중에 스팸 무스비 같은 요리가 있는데 하와이의 소울푸드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양 사람들, 하와이에 살고 있는 동양 사람들도 저도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스팸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스팸은 그냥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에 밥에다가 먹으면 또 짭짤한 게 또 짭조름한 게 먹으면 금방금방 조리가 가능하고 먹기도 간편하고 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김치에다가 먹어도 괜찮잖아요, 스팸이. 한국 유학생들도 스팸을 되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가 있을 때 기준으로 그 월마트나 마트를 가면 스팸이 대표적인 할인 상품이었어요. 그때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비쌌다는 기억은 안 해요. 지금 환율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환율 대비 좀 비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살던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스팸이 좀 저렴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살고 있는데 그 저염식 스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먹으니까 덜 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 스팸 자체가 좀 짜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래서 조금만 떼가지고 이제 밥에다 먹고 이랬는데 저염식이 나오니까 저염식 괜찮다 이래서 저염식을 아주 즐기게 되었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스팸이 미군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벌인 햄이나 이런 거를 발전시켜 나간 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부대찌개가 있죠. 그런데 미국하고는 다르게 스팸이 한국에서는 좀 고급 식재료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팸이 단순한 저렴한 가공육이 아니고 고급 캔 햄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선물 세트로 주고받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팸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또 활용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주류 미국 백인들이 활용하는 스팸을 활용하는 것보다 한국적인 어떤 음식 문화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이게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면 부대찌개를 만들 때 스팸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팸 김치찌개도 맛있죠. 그리고 스팸 계란말이도 맛있죠. 그리고 스팸 마요 덮밥 같은 것도 밥 위에 스팸을 올려서 계란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듯이 한국에서 스팸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미국을 가셔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리시잖아요.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그 공중 화장실을 가면 다리 밑에 화장실 문이 밑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미국인데 공중 화장실은 왜 이렇게 서로 뻥 뚫려 있게 밑에서 바라보면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문 틈새 있죠. 문 틈새도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나 눈이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틈새도 틈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간도 밑이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뚫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우리 문화 측면에서 그걸 바라본다면은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내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당할 수 있고 뭔가 사고를 뭐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미국 공중화장실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위생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청소 직원이다 이러면은 밑에 공간이 뚫려 있으면은 밀대를 집어넣어서 청소를 이제 신속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된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의료적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면은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성범죄 같은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안 개념에서도 이 공간을 그렇게 개방시켜 놓는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법인데, 예전에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이 발전할 때 많은 어떤 빈민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 생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라고 봐서 어떤 뭐 질서 유지법 같은 게 있었대요. 자, 이 법이 나중에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식민지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 그 법이 이제 배회금지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유학생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밤에 공부를 하다가 그 기숙사 바깥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바람을 쐬러 간다고 그래요. 밤 10시에. 그래서 바람 쐬러 간 친구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어딜 갔나 아니면 따로 뭐 잠을 자러 갔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이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유치장에 왜 있냐? 바람 쐬러 간 친구가 왜 유치장이니까 경찰이 자기를 잡아갔대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잡아갔냐 이러니까, 그 공원에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경찰이 오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후배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대요.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그거밖에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러더니 경찰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 공공장소인 이런 공원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체포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후배가 이제 체포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전화 온 이유가 뭐냐면, 보석금 500불을 내면은 풀려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그 현금 지급기 같은 데 가가지고 현금 뽑아가지고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돈을 빼가지고 보석금 내고 이 후배를 이제 제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끔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배회금지법이란 게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배회금지법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공공 질서 및 뭐 안전 유지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장소, 뭐 공원, 상업지구, 뭐 학교 같은 곳에서 무단으로 머무르거나 가만히 있거나 또 어슬렁거리는 행위.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은 가끔씩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No loitering이라고 있습니다. 배회 금지. 여기서 배회하지 마세요라고 있는데, 이걸 왜 공공장소에서 금지를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슬렁거리면은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남모르게 마약 거래를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든대요. 그래서 경찰들은 그런 배회를 아무 목적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배회금지법이 지금도 많은 논란과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법률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경찰인데, 그럼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서 이거는 배회를 하고 있는 거고 배회를 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는. 자, 그리고 특히나 취약계층 있죠. 뭐 인종으로 봤을 때 흑인들이 배회금지법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대요. 자, 그리고 내가 또 빈곤층, 안 그래도 특히 노숙자들 있죠. 내가 노숙자 입장이라면은 노숙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노숙자를 배회금지법으로 처벌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회에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연구 사례가 있는데, 이게 차별적으로 경찰들에 의해서 좀 남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행된 이제 배회금지법, 누구가 어떤 계층이 처벌을 많이 받았는가 봤더니 흑인하고 라틴계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대요.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뉴욕의 어떤 그런 배회금지법 어떤 단속에서도 보니까 흑인과 라틴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단속이 되더라. 그래서 예전에 흑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흑인 엄마들은 흑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너 혼자 흑인 아이인 너 혼자 백인 동네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총 맞고 죽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회금지법 같은 것 때문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한대요. 이런 법 때문에. 왜냐면 흑인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당한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박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거 알죠? 그래서 이 수박이 미국으로 어떻게 건너왔냐면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노예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 흑인들이 주로 이제 사탕수수 그리고 목화 농장, 면화 농장에서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았잖아요. 유일하게 백인 주인들이 흑인들한테 재배해도 괜찮아라고 허락을 해줬던 작물이 이제 수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들한테는 그 더운 여름에 그나마 자기들의 어떤 목을 축일 수 있고 또 도움을 줬던 게 수박이어서 그들의 어떤 애완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흑인들도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길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또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기질도 좀 발휘하고 싶고 그래서 흑인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했는데 그 중 하나가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은 재배도 이제 비교적 쉽고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판매도 가능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철도 쪽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흑인들이 그 수박이라는 작물을 가서 이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 수박이 궁극적으로는 흑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그걸 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걸 보니까 되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박을 이용해가지고 흑인들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의 프로파간다죠. 그래서 만들어진 차별적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흑인들은 지나치게 수박을 좋아하고 게으르며 미개하다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풍자 만화, 포스터 광고, 영화 등에서 수박을 먹는 흑인들을 희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특히 이제 짐 크로우 시대라고 하는데 노예 해방 이후에 미국 남부에서 시행했던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이었는데 이 법은 이제 1877년부터 1960년대까지 시행이 됐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수박을 통해 가지고 흑인들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작물만 섭취하는 빈둥거리는 사람이라는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서도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흑인들이 수박을 아주 개걸스럽게 야만적으로 먹는 이 바보 같은 게으른 존재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덧씌워지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선전물을 만들 때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흑인들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존재로 계속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흑인들 입장에서는 수박과 본인들이 연결 짓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나 어떤 농담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듣게 된다면은 아주 차별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지한 백인들 같은 경우나 비백인들이 수박을 그냥 단순한 과일로 생각하죠. 하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박이 역사적 차별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똑똑한 흑인 친구였는데 그 흑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흑인들은 그 공공장소 밖에 남들이 이제 보이는 장소에서는 우리끼리 수박 먹지 않는다고. 그때 처음에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인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수박이 단순한 어떤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물이라고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흑인들한테는 이게 아픔, 차별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흑인들을 아주 야만적으로 게으른 존재로 묘사를 할 때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수박 먹고 있는 그런 흑인들의 모습, 캐리커처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일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수박이나 그 치킨 가지고 흑인들을 놀려가지고 문제시됐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말하는 N-word라고 있습니다. N자로 시작하는 단어.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죠. 그 마틴 루터 킹 1964년도 연설문을 보면은 우리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당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워싱턴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에 1960년대 우리 흑인들을 지칭하실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는
묘사를 하세요. 우린 이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속박의 굴레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라는 표현은 일반 흑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냥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민권운동, 1960년대 본격적인 흑인 민권운동이 시작하면서 흑인들 사이에서 이 이름은 백인들이 자기들을 아프리카에서 반강제적으로 노예로 데리고 올 때 백인들이 붙여줬던 이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백인들이 자기들을 white people이라고 하듯이 그럼 우리도 우리를 black people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 쓰게 돼요. 그래서 black people이라고. 자, 흑인들이 선택한 정체성인 용어로서 이제 black people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에놀드가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을 더욱 비하하는 그 있죠. 흑인들을 비하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대로 흑인들에 대해서는 흑인들한테 농담 삼아서라도 흑인들끼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비흑인들은 우리가 가가지고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문화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어 왔던 차별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노예 제도, 그리고 짐 크로우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흑인들이 남북 전쟁에 의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미국 남부에서는 1960년대까지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살았다. 그러면 짐 크로우법, 그리고 1960년대에 있었던 민권운동, 주류가 아니었던 이 소수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그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의 희생양이 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인 하면은 조금 떠올라지는 이미지가 있죠. 백인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흑인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탈피를 하고 싶으면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 미국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어떤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다양한 경험의 이야기도 실제 경험해 볼 수 없다면은 책으로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직접적인 차별을 대놓고 당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타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아계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타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 있죠. 어떤 내가 큰 공경 같은 걸 겪었을 때, 어떤 차별적 상황을 겪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시각?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되게 딜레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예기치 않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같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내 목소리는 잘 안 들어주는 그런 느낌? 항상 내 목소리는 좀 뒷전이라는 느낌을 겪는 경우가 좀 있지 않았나. 없는 존재감. 그렇지만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있잖아요. 직책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는 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회든지 그런 면은 좀 없잖아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같은 컴플레인을 받을 때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반영이 될까 생각해 본다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차별이라고 그러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힘이 없는 소수에게 가하는 폭력이잖아요. 근데 차별은 같은 동양 사람과 흑인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흑인들에 의한 동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팬데믹 때였고요. 왜냐하면 특히 흑인 빈민촌 같은 곳에서 이제 흑인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흑인 아이들한테 놀이터가 미용용품 가게들이에요. 가가지고 이것저것 액세서리도 좀 보고 구경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게 그 같은 곳이었는데, 그때 흑인들이 어떤 흑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냐면, 이 한국인들은 우리 게토에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 뷰티 서플라이 샵, 그 미용용품점을 하나 여는 데는 일단 재료 같은 거를 다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매를 통해서라도. 비용이 엄청 들 건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저 가게를 딱 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분명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 흑인 동네에 있는 돈은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긁어간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음모라고 그러더라고요. Government Conspiracy라고 하더라고요. 차별적 시선은 어디에서나 다 존재할 수 있죠. 인종 간의 어떤 갈등, 요즘에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게 또 젠더 갈등이잖아요. 뭐 젠더 갈등도 한국에서 또 극명하게 또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들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연대 의식 있잖아요. 우리는 연대를 해야 될 존재지 맞닥뜨려서 대발 그런 사회적인 구성체들이 아니라는 좀 생각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대의식, 공감을 가지면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살든 저 미국에서 살든 그 어디서 살든 아주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저 유대인 교수님께서 참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손을 잡아주셨어요. 혹시 또 힘든 일 없었냐? 좋은 일 다 생길 거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항상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그 아픈 몽둥이가 아니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손길이라고 그때 깨달았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든지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